안녕하세요. 정각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미디어국장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에볼라 국제 백신 동향과 또 국내외 의료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현재 저희가 이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에볼라가 굉장히 그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관심도가 좀 이렇게 그 매일매일 변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고 또 확산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또 먼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 준비해야 될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전문가분들 모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승민 센터장님께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와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연구소에서 백신 국제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공조가 되고 있는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의료 쪽에서 한국이 과거에 직접 지원도 한 적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좀 준비하고 할 수 있을지를 나누는 이재학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제가 짧게 부탁드렸어요. 한 7, 8분 정도로 부탁을 드렸고요. 그것보다는 빠르게 발제를 들으신 다음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지속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발제 맡으신 유충민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센터장님, 감염병연구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유충민입니다.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죠? 네네.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예. 그럼 진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상황은 잘 아실 거니까, 뭐, 저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막중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5월 15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뭐, 지금 알다시피 콩고와 우간다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게 리포팅이 날라오는데, 이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거의 현재로는 1,000명 이상이 지금 감염된 것 같긴 한데, 보고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률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4월 24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WHO에서는 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자이르 바이러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중에 예전에 발생하던 게 자이르 변종인데 그거 말고 분디부교라는 새로운 그 예전에 발생이 많이 안 됐던 에볼라 바이러스 종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 테스트에 약간 실패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전에 한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에볼라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왜 덜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주 호화 유람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남미에서 이제 그 배로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가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아 사이언스에서 이 세계 무관심소 콩고 에볼라 바이러스 1,000명 넘어 두 번째 부유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발생한 걸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2019년도 기사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예전에도 비슷하게 발생을 했지만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많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에볼라에서는. 근데 이제 에볼라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2019년도에 이제 그 미국 환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고 그때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뭐 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뭐 백신 같은 걸 만들고 여러 가지 보고점들이 시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에볼라가 상당히 발생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여기에 그 관심을 안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약업체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 한타 바이러스의 예와 같이 관심을 끌 만한 주제들이 잘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샷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파이자 대표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걸 듣고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급하게 세 가지를 적었던 메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메모를 통해 가지고 파이자가 mRNA 백신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좀 더 시스테매틱한 에발러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감염병 연구비에 대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WHO에 탈퇴를 하고 그 이후에 감염병 관련된 엄청난 연구비를 삭감을 하고 전 세계에 그 후폭풍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걸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감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갭들이 발견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협력 사업으로 이제 그 WHO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미팅을 좀 들어서 한 1, 2주에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들었던 이 백신 치료제 진단 개발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MVP 134라고 하는 맵 바이오 파마스티컬 여기가 이제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뭐 식물에서 백신을 개발했던 회사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지금 처리를,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를 오벨 데비시비르라고, 나중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길리아드에서 이제 이런 경구용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은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이제 코로나 때 만들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푸슨 구내염 바이러스 백신, 벡터를 이용한 백신, 그다음에 에바르네 백신이 모더나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제 협력 사업으로 이제 외국하고 이 관련된 미팅을 계속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진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데 전 세계적으로 별로 이게 하고 있는 국가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뭐, 기업들도 단단하니까, 코로나 때 저희가 보았듯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로드맵이 WHO나 저희가 이제 그 글로피달이라고 하는 국제협력 사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일 처음은 만약에 이제 그 에볼라 같은 게 한국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그 이후의 처치를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한국의 그 연구비나 이 시스템상 긴급 자금을 댈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2월 달에 발생했을 때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할 때. 그 추경이 풀릴 때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당히 이제 그 감염병을 정치로 풀려고 하는 세력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진단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돈의 논리가 아니고 그 인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프랑스의 ANRAS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그 대표가 발표를 하셨는데
이 에볼라가 터졌을 때 바로 새벽 4시에 자기가 전화를 받고 거기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WH하고 공동으로 그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시아에서 에볼라 같은 게 뭐 에볼라는 안 터지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런 국제 공동이나 뭐 헤드쿼터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약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센터님 감사합니다. 네, 어, 예, 그, 저희 이제 전체 큰 주제하고 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이재갑 선생님 말씀하실 부분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백신 이야기도 또 바로 연결될 것 같아서 전체 이야기를 듣고선 같이 아마 질의응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처장님께서 주로 백신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쉐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잘 보입니다. 그, 혹시 파일이 잘 보이시나요? 예, 큰 화면으로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화면을 혹시 보이실까요? 아니면, 아, 예,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국제적으로 지금 백신 개발 활동이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제 활발하게 시작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세피에서 이제 세 가지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세피에서 콜포 프로포절이라고 또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또, 사실 오늘이 마감입니다. 사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오늘 지금 저희도 몇 개 지금 지원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오늘까지 또 지금 현재 과제에 저희가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다 이제 언론에 나오고 이제 공표가 됐기 때문에 현재 분디부교 에볼라에 대한 세 가지를 프로포저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지원한 게 아까 말씀했듯이 옥스포드에서 개발한 최독스 이게 코로나 때 썼던 아, 아데노 바이러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침팬지 아데노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분디 분교에 글라이코 프로테인만 넣어서 리플렉스해서 이제 이걸로 개발하는 건데 사실 개발 단계는 제가 알기로 아직 전임상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이 컨스트럭트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빨리 이제 동물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빠르게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에볼라 같은 경우 자일의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세 번째에 있는 VSV 기반의 백신이 실제로 사용 중이고 약 30만 도스 정도를 가비에서 비축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에볼라가 이제 발생하면 이제 그 일대를 이제 접종하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분리 분교는 기존의 자일의 스트레인과 크로스 프로텍티비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상당히 낮은 것 같아서 백신이 지금 거의 쓸모가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이제 VSV에 있던 자일의 스트레인의 글라이코 프로테인을 이번 분리 분교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작업이 되면 바로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벡터 그대로 지금 에볼라에서는 승인이 돼서 사실 요거는 국내에 있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래 이제 생산을 하려고 다 기술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자일의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단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요 VSV에 그대로
바꿨을 때 좀 효능이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바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게 이제 방어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 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임상을 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안전한지 1단계 정도 거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이제 에볼라 백신 자이레스 트린 개발할 때도 삼상은 그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발생 지역에서 그 일단 접종을 하면서 임상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때 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상 2상까지 해놓고 그 3상은 실제로 효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지역, 발생 가능성 있는 지역을 전체를 다 접종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1단계 3상에서 거의 100% 효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에볼라가 그때 많이 이제 나왔을 때 그래서 요 VSV 기반의 에볼라 백신이 효능이 커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했고 이번에도 아마도 에볼라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면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의 장점이 이미 기존에 이제 사용이 됐고 사용이 됐던 플랫폼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셋비에서 이 세 가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더나의 백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생략을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선정이 됐고 빠르게 이제 임상이 들어가고 임상 1, 2단계가 지나면 바로 이제 실제 접종을 하면서 개발이 함께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피랑 회의에서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워킹할 거냐? 그럼 기존에 이제 좀 분리분교에 대한 스타디가 된 것들이 있냐 보면은 이런 원숭이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보시면은 VSV로 이런 걸 했을 때 메카크 모델에서 100% 프로텍션 됐다라든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수요가 크지 않아서 임상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글라이코 프로테인으로 했을 때 방어가 아주 잘 될 거라는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서 백신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큰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가 좀 아주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밑에 이제 체독스나 이제 mRNA 같은 경우에 아직 임상이 이 당시에는 전임상이 아직 진행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AI를 활용해서 항원 디자인도 빠르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항원이 좀 선정이 돼서 효과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지원에만 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세피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WHO mRNA 그 실제 생산 허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개발을 좀 더 디센트럴라이즈된 개발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그런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좀 과제를 내라고 지금 오픈을 해서 저희도 지금 최소 2군데 이상의 그 글로벌에 있는 파트너들과 전임상 시험 그리고 임상 시험 분석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이제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백신이 좀 개발될 수 기대하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최대한 좀 고려해달라 이런 또 이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파트너라든지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좀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동물 실험을 이제 BSL-4를 요구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분리분교 스트레인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피에서 자기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테스트들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세피와 함께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IBI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좀 뭐 이런 필로바이러스, 에볼라가 속한 필로바이러스에 관해서 백신 개발 및 이런 그 어세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마버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다양한 플랫폼으로 백신 개발하는 연구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VSV나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 세 가지를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그 백신에 대해서 마우스에서 뭐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버그 바이러스도 BSL-4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 바이러스라고 그 가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당 단백질은 백신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글라이코 프로테인. 그러니까 마버그 바이러스에 이제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만약에 이제 중화 항체가 유도가 되면 그걸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소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사실 해외에 있는 이제 실제 마버그 대학교에 있는 그 BSL-4 연구소하고 저희가 얘기가 돼서 거기에서 실제 바이러스에서 중화할 수 있는지 보는 것까지 지금 하기로 이제 다 협의가 돼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그 효능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도 바이러스 및 중화 항체는 저희가 예전에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 그 분디분교 스트레인에 대한 그 수도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어세이 시스템을 다 개발해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 특히 또 임상에 필요한 분석 시스템도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서 LMIC에 있는 그런 생산 업체들이 필요한 전임상, 임상 시험을 지금 같이 이제 지원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만기 사무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그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해외 원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에볼라가 이렇게 좀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될 때나 일반 사람들 듣기 마련인데, 그 작업들을 여러 곳에서 IVR 포함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이것이 좀 여러 가지 국제 원조를 통해 효과를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제는 이제 의료 쪽입니다. 이재학 교수님께서 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이 어, 우리 아시아의 어떤 대응,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만약에 아시아에서 발생했을 때 그 대응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현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해외 국가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역량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자료 따로 없어서요. 그냥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볼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을 때 시에라리온에 긴급구조대로 실제 파견돼서 에볼라 환자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에볼라가 아프리카 내에서의 그 상황 악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의 의료진들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DR 콩고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이미 한 3천 명 넘는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한번 있었었고 당시에도 페이크 이제 국제보건 비상상태가 선포가 됐었던 국가입니다. 이번 유행이 17번째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대응이 시원치 않은 부분이고, 근데 이번이 2018년 발생했던 데랑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북키부, 그러니까 북쪽, 노스키부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투리인데, 이투리랑 노스키부 거의 같은 쪽입니다. 약간 더 국경이 가깝군요. 이투리가 약간 좀 노스키부보다 좀 더 북쪽이고, 우간다 쪽에 가깝게 있는데, 현재 이투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노스키브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언론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해당 지역이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군이 주둔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DR 콩고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DR 콩고에서 킨샤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도 킨샤샤하고 그 이투리 쪽하고는 15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육로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다리도 끊기고 뭐 이래가지고 아예 육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아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반군하고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군이 그냥 주둔을 하고 그냥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행정력은 미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우간다를 매번 넘어왔었거든요. 환자가 넘어오다 보니까 우간다 WHO가 주로 관여를 하고 킨샤사에 있는 WHO 이제 그 DR 콩고 사무국이 거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서 2020년 때도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워낙에 여기가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었던,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식민지를 했었던 국가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WHO에서 인력을 파견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진단 체계 구축이 제일 우선이니까 진단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몇 명, 한 100여 명 발생했다 그래서 신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1, 2주 사이에 500명이 확 늘었잖아요. 그게 환자가 진단이 안 되다가 진단이 되기 시작해서 확 늘어난 부분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 놈들이 들어와서 병을 더 확산시킨다. 예, 환자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확산시킨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센터나 이런 데 화염병 던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역에 그러니까 WHO나 유럽에서 파견 나온 인력에 대해서 실제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래서 2018년도에도 폐익을 일찍 선언했었던 이유가 이런 인력 파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측면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들 또 2014년에서 15년에 WHO가 개입이 늦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었기 때문에 WHO가 2018년에도 폐익 선언을 되게 빨리 했고요. 이번에도 신고, MSF 통해서 환자 발생 신고 나오자마자 바로 폐익 선언을 했었던 부분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어서 현재 여건이 정말 안 좋다는 부분이고요.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행정적으로나 접근이 뛰어난 게 바닷가 근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 장체는 안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진 파견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서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의료진 파견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긴급고대를 파견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의 그런 긴급고대 파견 양상에서는 절대 위험한데 안 보내거든요. 위험한데 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고 나는 거를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근무하다가도 여러 그런 일 때문에 환자도 못 보게 하려는 그런 시도 때문에 여러 번 싸웠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그런 국가를 쉽지 않은 의료진 파견 쉽지 않은데 파견하더라도 WHO랑 협조해서 이제 그 의료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파견이 돼야 되고 실제로 지금 환자 진료한 경험들이 있는 의료진들이 국내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파견을 하면 꽤 도움이 되겠지만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가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의외의 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리부교 2010년, 2012년에 아주 소수의 유행만 있었고 이렇게 광범위한 유행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유행이 분리부교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염병의 유행 자체, 어떤 새로운 유행이 이렇게 예상을 밖을 벗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 치료제 다 자일의 타입으로만 개발이 돼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임상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지금 유행의 초기, 적어도 아마 올해 1년 내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이미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년은 어떻든 뭐 긴급고대를 파견하든 어떻든 그 현의 방역 인력들을 파견을 해서 당장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백신 치료제 나오기 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유행 상황을 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백신대로 치료제는 치료 빨리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 앞으로 적어도 빨라야 6개월이고 길으면 1년 정도인데 그간에는 백신과 치료제 없이 버텨야 되는 기간이 꽤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한국 MSF 한국 국경업의사의 엠마 캠벨 그 박사님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지금 우간다하고 특히 DR 콩고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MSF에서 민간 이제 NGO에서 이제 인도적인 의료진 파견도 막혀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인도적 파견을 정부에서 하는 건 어떻든 허락을 해줄 수는 있는데 민간에서 가는 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적어도 이런 MSF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 있기도 하고 현재 이제 추가적인 인원을 보내야 거기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보내면 적어도 이런 데는 경험 있는 NGO는 좀 열어줘야 되는데 아예 정말 완전 꽉 막혀 있어요. 외교부가 완전 꽉 막혀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셔서 어디 여기저기 좀 소식을 전해달라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셔서 인도적 파견, 민간의 인도적 파견 자체를 막는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력적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뭐 돈이라도 지원하든 아니면 백신 개발하는 부분에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올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거고 사실 아시아권에 들어온다 그래서 아프리카만큼의 대규모 유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접촉으로 전파되는 거라 코로나19나 이런 패턴을 유행할 지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돼 봐야 뭐 가족이라든지 의료진 몇 명 감염되는 그것도 사실 큰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뭐 아프리카에서 몇백 명 발생해서 몇백 명 죽고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국내에 환자가 유입되는지에 대한 모니터 철저히 하는 거, 현지에 있는 교민, 특히 우간다는 한 500여 명 넘는 교민들이 있고 지금 우간다 수도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교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교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측면만 강조해서 조심하면,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입국하는 외국인들, 특히 국제 행사들이 조금 있거든요. 또 지금 그런 행사들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 환자가 들어오는 부분만 잘 모니터하면 국내 유입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나 뭐 메르스 겪으면서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어서 크게 국내 유입에 대한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 그 정도는 질병관리청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지 상황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 7대 교역 국가이기도 하고 세계 10대 GDP 10대 GDP 국가인데 그 정도라면 이런 유행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입을 했는데 중국 이미 거의 몇백 명 수준의 구호대 파견했거든요. 이미 생사 나오자마자 중국 엄청 때문에 예전에 사우프리카 때도 1,000명 넘게 3,000명 넘게 파견해가지고 현지에서 정말 꾸준히 중국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 이제 이송하는 거 실제 그 환자 발생 지역에 들어가서 환자 이송하고 이런 것도 중국 CDC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생생한 또 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 현상이 와닿습니다. 뭐 백신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가 뭐 가시적으로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2주 만에 지금 몇 배 지금 그 확진이 늘어난 것처럼 급속도로 그 지역에서 유행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비 또 더 국제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번질 위험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서 기자분들 혹시 들으시면서 그 가지셨던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일단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전 질문을 먼저 띄워놓고 그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그 내용들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전 질문은 저희가 발제자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냥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그냥 쭉 간단하게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과거와의 어떤 비교인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발제에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쟁도 있고, 뭐 국제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역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번질 위험이 좀 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위험이 큰가 이런 질문인데, 뭐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환자 발생 속도는 2018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2018년이 3년 동안 한 3천여 명인데 지금 한 이제 유행 선언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지금 1,000명이 가깝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진단 안 된 환자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제 엠마 캠벨 그 한국 NSF 사무총장도 역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간다가 지금 포함됐고, 우간다가 뭐 19명 정도긴 한데, 통제가 안 되면, 우간다는 외국과 교류가 상당히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간다가 근데 여러 번 이제 유행을 겪었던 국가여서 통제를 되게 잘하는 국가기는 해서 잘 초기에 통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우간다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생각보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입될 환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은 이거 국내는 뭐 유입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도 뭐 혹시라도 교민 중에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정도여서 어쨌든 2018년의 DR 콩고 상황보다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고, 2014년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4년은 거의 WHO가 8개월 정도를 방치를 해놔서 일이 커진 상황이어서 WHO가 지금 적극적으로는 개입을 해서 2014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2018년보다는 상황이 초기에 디텍션이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2018년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다. 정도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어, 이게 이제 바이러스 유형이 좀 다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이런 것이 다 결합해서 더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이 처음에 늦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음, 분리부교, 그러니까 지금 지니스퍼트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타임 PCR이라서 그냥 혈액 받아가지고 키트로 넣으면 30분 만에 진단되는 키트가
공급이 돼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전기 충전식으로도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에 뭐 결핵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바이러스 진단하는 게 아니라 자일의 타입에 스페시픽하게만 진단을 하는 키트만 보급돼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분디부교 타입에 대해서는 진스퍼트의 키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PCR은 현재 혈액을 뽑으면 특정 실험실 가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진스포트는 워낙에 30분이면 진단이 되는 키트인데 지금 그 키트로 분리부교형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진단도 지금 이제 실험실로 가서 해야 되니까 2, 3일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긴 합니다. 어,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유충민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단 문제도 만약에 한국이 뭐 단기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것도 방금 전에 이재학 교수님 그 설명에서 조금 드러난 것 같은데,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대응 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래도 비교적 2014년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대응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래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제적인 어떤 공조 체계에서 좀 아쉬운 점이나 좀 뭐 그런 것 부분도 좀 있을까요? 이건 아마 송만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WHO에서 빠져나간 거랑 미국의 USAID가 지금 펑션을 못하는 문제가 지금 현장 대응에 있어서는 음, 긴급하게 자금을, 보통 미국이 이런 일 터지면 거의 조 단위를 바로 투여해 줬었는데 지금 그게 다 빵꾸가 난 상황이라 아마 그 부분은 송만기 박사님이 R&D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계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전문가들도 사실 엄청 많이 이제 그만두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해서 큰 우려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돈을 안 대고 있고 인력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이 이제 좀 선진국으로서의 음.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도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을 좀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각국에서 국방비를 올리고 이제 ODA나 이런 또 특히 이제 공중보건에 관련 예산들을 또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런 거에 좀 발견이나 그리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좀 지연을 시킨 요인이 또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렇게 WHO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씩 지원을 하고는 있던데, 이제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 긴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냥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에볼라가 아프리카 쪽에서 유행하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상황에서 크게 유행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프리카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풍토병이고요. 아프리카의 동물 사이에서 계속 이게 인수공통 감염이랑 동물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가 사람으로 넘어오면서 사람 사이에서 유행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프리카 내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아프리카 외에서 발생한 거는 필리핀에 이제 원숭이 그 침팬지에서 이제 다른 타입 발견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사람 감염 사례가 실제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내에서 주로 유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계속 언급되지만 아프리카의 의료 상황, 특히나 DR 콩고의 의료 상황이 너무 극심하게 안 좋아서 초기의 환자들을, 사실 이게 접촉으로만 이제 전파되는 거니까 격리만 잘해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환자의 격리가 일어나지 않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고위험, 그러니까 뭐, 필리핀에 있던 것들은 치사율이 뭐, 일단 뭐, 네 케이스밖에 없었지만, 항체가 발견된 경우, 사람의 경우, 일단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에볼라가 있는 것 같고, 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제로 그 고병원성,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것들은 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그 동물들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넘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가 교수님 설명한 것 중에 이제 그러한 그 지역의 특성,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다 아시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계속 접촉을 음, 하면서 또 많이 퍼지고 이런 것들이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중국인 왕래가 많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많이 가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경제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혹시 국내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그건 기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음,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옛날에 우리보다 지금 중국의 방역 수준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뭐 중국이 한 성에서 지급 쓰는 방역 비용이 우리나라 전체 방역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각 성행마다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청 같은 조직들 다 신설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봐도 바로 이제 의료진이랑 대응요원 파견이 가능한 정도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좋기 때문에요. 뭐, 코로나 초기 때 중국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할 상황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쫓아가기도 버거운 나라가 되고 음,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기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류충민 센터장님 말씀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긴급 자금도 추경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직접 하지 못한다면은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 이재학 교수님이나 송방기 박사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뭐, 사실 그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기업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기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 자체는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세피 같은 데서 나서는 거고,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뭐 인도주의적인 이런 말 자체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정치가들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머크에서 이제 위탁 받아서 이제 현재 에볼라 자일의 스트레인에 대한 백신 생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에볼라의 집힘 자일에만 분리분교로 바꿔서 바로 하게 되면 사실은 생산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인데 사실 아까 유충민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에볼라 분리병교 백신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퍼블릭 헬스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피에서 일단 요 백신에 대한 개발은 지원을 하는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만약에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면은 이게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속해서 그 유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유행이 만약에 잦아지면은 분명히 또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몇 년 오래지 않아서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좀 꾸준함이 있으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질문까지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끝에 마지막으로 추가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기사를 쓰시다 보면은 이런 게 좀 표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백신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됐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전임상 단계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플랫폼들이 이미 다 임상에서 다 검증된 플랫폼들입니다. 요 세 가지 플랫폼이 전부 다. 그래서 임상을 1, 2, 3상을 다 거치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마 1상과 2상을 함께 하는 정도로 빠르게 하고 바로 이제 3상을 하면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부터 접종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발 과정을 거치는 거라 아무리 전임상 단계라 하더라도 이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검증이 다 된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한 50%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존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의 그리고 검증된 걸 이용해서 해서 그리고 임상도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 높습니다. 워낙
고위험 그 치사율이 높은 병원체다 보니 그래서 뭐 표현하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저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이게 뭐,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게 한 가지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과거와는 좀 네. 다른 지금 경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읽혔고요. 아까 이제 발제에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접근들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면은, 조금 그래도 그 대응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바로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네, 예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좀 생산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생산도 또 중요한데, 네. 있었습니다. 네, 이건 지금 방금 하나 추가된 건데 질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마 표현이 이게 분리부교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제 이 의견을 물어보셨네요. 이게 혹시 저기 뭐 이재학 교수님 뭐 현지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뭐 하던가요, 이게? 지금 분디부교라고 밝혀놨는데, 분리부교라고 하는 네, 게 제일 예, 가깝나요? 예, 예. 저희도 보면 국제기구인데 그 영어권에서는 분리부교,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그 또 아니면 그 WHO의 뭐 프렌치 쪽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분리부조, 또 심지어 음, 또 분리부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영어권은 아, 대부분 다 분리부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낯선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용어도 지금 아직 네. 통일이 안 돼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기자분들 혹시 지금 나오지 않았던 질문 중에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더 없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유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평소에 이제 이재학 교수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진단키트 말씀을 좀 아까 언뜻 잠깐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 백신처럼, 만약에 진단도 조금 뭐 활발하게 좀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개발이 좀 들어가서 지원이 된다면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더 빠르게 개발해서 진단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단 쪽이 사실 문제인 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나 이런 게 잘 끊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라 할까요? 이동형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버스나 트럭 같은 데 이제 전기 공급이 되면서 거기서 진단을 해주는 그러니까 모바일 진단 시스템들이 있고, 사실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고 MSF도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진단 시약들,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PCR 진단 시약을 그냥 그 만들어서 보내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또 진단시약을 만드는 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최근에 AI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면 다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벌크로 생산을 해서 시약을 보내주면 그런 모바일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항시 공급이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되게 약한 게 지닉스버트나 이런 것처럼 신속 PCR 개념으로 해서 키트 형태 또는 이제 그 충전식으로 되는 키트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특허 문제도 걸려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개발을 못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국내 자체로는 잘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현지에서 제일 좋게는 지넥스버트라는 회사에서 그거를 음, 분리부경에 대한 키트를 개발해서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 진단 그 기계는 거의 웬만한 아프리카에 다 퍼져 있는 진단 음, 그 키트요, 진단 기계여가지고요.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돈이라도 대줘가지고 그런 연구비, 그런 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비나 이런 것을 대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국가여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여할 방법은 모바일 시스템 같은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는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데에 시약을 보내는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지금 제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그 5월 12일에서 오늘까지 확진 환자가 13일 만에 435명이 늘었거든요. 이게 이재학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상당히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진단이 안 되다가 이제 되는 걸로 이제 해서 이렇게 많이 확진되는 것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둘 다 이겠지만은, 이, 이게 30% 정도가 지놈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단은 워낙 빨리 진단기 같은 거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PCR이든지 안 그러면 안 되면 POCT라도 긴급 진단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면은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진단이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숫자가 뭐 이 아주 몇 천 명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뭐 백신 치료제 개발 같은 게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마무리로 할 만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이거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이걸 다 정리했을 때 한국에서 막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공조나 뭐 백신 뭐 진단을 포함해서 한국이 딱 이것만큼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현재 한국이 부족한 것들 뭐 다 나왔던 얘기 중에 섞여 있긴 한데요. 그걸 한번 짤막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의료적 쪽으로 혹시? 제가 지금 먼저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특정 감염병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대응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입이 될까,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할까, 우리 교민 어떨까, 이제 여기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전 세계 어떤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 인도적 차원이든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의 악화에 대한 대비 겸 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이제 그런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되게 잘했는데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하게 그 사고를 넓혀야 되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전 세계 유행이 있어 우리도 직접 가서 그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도 감당하고 의료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근데 백신 개발 이런 건 IVI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되게 선도적인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세피가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해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소하고 회사들을 잘 활용해주고 있어서 좀 많이 진보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지나면서. 근데 의료적인 도움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매번 수세적으로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돼 하는 좀 깍쟁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사고관을 좀 넓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통만기 차장님이나 유승민 센터님 중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 네, 저도 뭐, 이재갑 교수님 말씀 고맙게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라이브러리 이런 데도 참여해서 이제 어떠한 특정 타입의 백신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00일, 200일 안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실전이 없인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mRNA를 국산화하겠다,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지원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과제도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런 완성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없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이런 글로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에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사실 좀 뭔가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응이 훨씬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세피에도 저희가 꽤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꽤 잘하고 있는데 아까 이재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피에 일을 줬다면 사실 세피가 음, 국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과 해서 약 6 정도를 반대로 저희가 또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자체적인 어떤 우리의 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또 이제 글로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완성형으로 갖고 있는 게 좀 아직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하나만 추가를 드리면, 저도 이재갑 교수님 말에 100% 동감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의 저 변환이나 전환 같은 게 이루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는 뭐 과기부나 질병청하고 이제 컨택을 많이 하니까 정부기관이니까 한타 바이러스 때는 되게 부처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긴급차가 마련해 이렇게 하는데 그 에볼라는 전혀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왜 에볼라는 더 많이 죽는데 연락이 안 와? 물어보면, 어, 위에 분들이 신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른대.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들 자체가. 어떤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걸 막기에 급급하고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선제적이고 그런 어떤 이, 공무원이라면 너무 까는데 어쨌든 이 생각의 전환들이 조금 더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게 못 사는 나라들이나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뭐 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큰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40분 예상을 했었는데, 또 질문이 또 계속 추가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1시간 넘지 않도록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뭐 기획했던 취지가 오늘 배제하셨던 전문가분들의 그 발표에서 많이 다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상보다, 또 저희 알고 있는 것보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있는데, 한국에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과학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언론 기사들을 제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에볼라 관련된 기사 수예요. 처음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쏟았는데, 선거 때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나 뭐 사스,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관심들이 좀 미디어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또 많이 또 오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또 그 자양분 삼아가지고 많이 전해주시고 새로운 또 기획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만큼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국제 공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참여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기자님하고 잘 정리해가지고선 많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